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끌어내려 시도라도 한 적이 있었냐고 주장을 했지만 이걸 반박할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다음 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히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전화를 분 단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정치인 체포 명단을 한 명 한 명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다음 달 4일 5차 변론에 홍 전 차장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은 여인형 사령관도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앞서 방첩사 내부에서도 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각각 4일과 6일에 출석하는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의 변론 기일이 윤 대통령 지시의 실체를 드러낼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진짜 보수가 나타났다. 어제 있었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 출석해 거침없이 증언을 했는데 오늘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가 불법계엄과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홍장원 전 차장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또 움직였다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다행이다, 인상 깊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홍장원, 박정훈 전 대령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다. 남자답고 멋지다. 그리고 어제 같은 자리였었죠.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상민 전 장관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민주당에서도 최민희 의원, 홍장원 결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내란에서 보호가 됐다. 감사하다. 또 홍장원은 707 특임대를 거친 블랙 요원 출신이라서 그동안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불법계엄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게서는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 반응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홍장원 CIA에 신고했다. 여기서도 또 CIA가 그렇습니다. 등장하는군요. 그다음에 홍장원이는 뭐하는 빨갱이냐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홍장원은 빨갱이다 이 비난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부모가 이북에서 월남을 했고요. 6.25 때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해군 제독을 했고 어머니는 간호장교로 참전을 했고 또 둘 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차장 자체가 북한을 너무 뼛속까지 싫어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들어줬습니다. 보신 것처럼 뼛속까지 북한을 싫어한다. 빨갱이라는 비난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40년 넘은 친구 홍창성 미네소타 주립대 교수가 또 최근에 올린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홍 전 차장은 지난 정권에서 7,000원짜리 영수증 하나 없었다고 상당히 많은 조사를 받기도 했고 결국 해임당했다. 그런 홍 전 차장이 지금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증언을 하겠느냐 이런 주장들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 나오는 이런 주장들은 정말 웃기는 소리다 이런 반박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상을 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주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주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홍 차장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 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했다고 가만히- 생각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 날 당일날 12월 3일 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